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우리 구조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현황 평가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보상 평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제 그 현황 평가 원칙으로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현실적인 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 특히 이제 형질 변경 관련돼서 준공검사까지를 받아서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상태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황 평가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토지 형질 변경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요, 우리 교재로 보면 351페이지, 제가 이제 강의 자료들은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페이지로 보면 한 4강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4강 있는 자료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빨빨 그냥 무슨 수박 겉핥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또 공부, 이게 이제 뭐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니까 뭐 땀땀이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51페이지에 한번 교재에 보면은, 자,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절토, 깎는 거죠. 성토, 메꾸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해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자, 형질 변경에 관한 준공 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자,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떤 그 형질 변경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그렇죠? 준공 검사까지는 될 때까지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더 좋은 판례죠, 이것도.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350 밑에 보면은 지목 현황이 전인 토지에 대해서 구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의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서,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지 조성,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죠.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에 토지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하였고요. 착공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지목 그 변경 절차에 따라서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지만, 그와 같이 형질을 변경한 이후에는 토지를 더 이상 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 행정청도 그 토지가 장차 건축물의 부지인 대지로 이용됨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뭐예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나아가 그와 같이 형질을 변경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에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록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실제로 그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그 토지를 우리 그 지적법인이죠, 공간정보법으로 바뀌었는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쵸, 대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황 평가라는 게 현재 이용 상황이 이제 지금 건축 허가를 받고 지금, 그렇죠? 허가 받았습니다. 형질 변경의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지목 절차를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수용되는 지역에 편입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인 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352페이지 보시면은 자, 의료시설 병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서 두 필지의 토지로 별도로 존재하던 이 사건, 이 토지에 관해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죠. 받아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성토, 정지 작업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일단의 토지로 만든 다음에 이 사건 두 개의 토지에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면 사실상 지금 대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외형성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이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형상을 원상으로 원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시킨 것으로서 그 무렵 이 사건 두 개의 토지는 대지로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그렇죠?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달려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형질 변경을 완료함으로써 그렇죠. 관계법령 국토관계법령 제 62조 1항 본문에서 정한 준공 검사를 받아서 우리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이 형질이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을 뿐 이를 더 이상 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편 양주시장 이제 관계기관인 시장이죠. 이 사건 두 개의 토지가 장차 건축물의 부지인 대지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현황이 대지물 전제로 개별공시를 산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했고 자, 이것도 중요한 논고 중에 하나죠. 센츄리온에게 이 사건, 이 토지를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대지로 매매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될 당시 이 사건 두 개의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치적법, 지금 공간정보법이죠. 정한 대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두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현황평가로서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라고 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신탁은행 하나 다울 신탁은행이네요. LH랑 같이 한 번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신탁회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현황평가.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과 우리 토지보상 지침의 기속력 어떤 법정 구속력은 어떤 것이냐 이런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공시지가 피준 원자 기준 평가 원칙에서 우리가 적용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그렇죠? 이게 순서가 보면은 적용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죠. 선택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곱하기 그 밖의 요인 보정. 이걸 우리 판례는 이제 기타 요인 보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상 단가 나오는데 여기 시점 수정 관련된 거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공간적인 불일치와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불일치, 그렇죠? 시간적 불일치를 교정하는 거다, 그렇죠? 시점 수정은 집값 변동률로 보통 하죠. 물론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뭐 약간 고려를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집값 변동률로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하는데 이 시점 수정은 결국은 공시 기준일과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의 가격 시점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하면 협의 시점 그 다음에 재결을 하면 재결 시점 그렇죠. 그 시점까지 시간적인 불일치를 쭉 당겨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적 구속력에 관련된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제정한 토지보상 평가 지침은요. 자, 요거는 그 직능단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법규성이 있다 없다? 법규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규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정하냐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감칙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의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이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률의 법적 근거를 두고 감칙을 만들었는데 이 감칙을 근거로 해서 다시 뭘 만들었어요? 다시 그 국토부 고시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요, 그 논란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토부 고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형식으로 보면은 훈령, 고시, 일일 명령,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를 뭘로 보냐? 행정규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국토교통부 고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수하니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규성이 없다. 즉 행정규칙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요 이거를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다. 그렇죠?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내용은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자, 용도지역의 변경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케이스는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서 국토의 계획위원회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용도지역, 그죠? 구역, 지역,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 계획 제한 상태에서 제한된 상태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적 그 계획 제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그 자체로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런 거고, 목적 달성 말고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개별적 계획 제한이다. 그래서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본다면 이거는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법리 공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행규칙 제23조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교재를 보면 36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 제2항 규정 내용, 그 다음에 상호관계와 입법 취지,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렇죠? 등의 지정 또는 변경 행위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뭐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봐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수용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여기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여러 유형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이게 이제 뭐 공원 사건이고요. 이건 이제 인천의 이제 부평구 관련된 공원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서울 강남구를 피고로 해서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대치동 공원에 관련된 사건이죠. 실제로 이 365페이지에 이제 대치동 공원 관련된 이 사건이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1종보다 3종 일반 주요 구직으로 되면은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강남구에 그 대치동 공원에 관련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 이제 쭉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게 이제 3종 일반 주요 구직으로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딱 떨어지게 이게 3종으로 된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제 3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게 맞느냐 해서 이 대치동 공원에 관련된 거는 이게 이제 처음에 수용 재결에서 40억, 2 재결에서 42억이 나왔고 1심에서 180억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2심에서 한 120억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뭐 거의 뭐 1심은 거의 3종 일반 주요지구로 이제 본 그런 케이스고 2심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중간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행 그 단계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고 대부분에서는 이제 항소심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그 사실상 특정 공익사업이 제공된다는 그런 사정을 배제할 경우에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그렇죠. 이렇게 명백해야만 이게 3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1종에 가깝게 본 거죠. 그래서 판례가 아주 중요한 365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판결로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제23조 1항 2항 규정 내용 앞에서 본 내용이랑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판례가 이제 계속 주류를 이루면서 판결 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관계 입법 취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사법시행의 범위 쭉 하면 앞에 내용과 같잖아요.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자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결국 어느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서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인데 이게 이제 대치동 공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참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그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1종으로 돼 있다가 이 주변 지역이 전부 3종 일반 지역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용도 지역이 변경되고 그러면은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질 수 있고 더 높게 질 수 있으면은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뭘까? 그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용도 지역이 사실상 변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지만 무슨 얘기냐? 특정 목적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직접 변경된 거라고 봐서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를 상대로 해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 용도 지역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뭐예요? 사실상 이제 일종에 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판례는 그냥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판례 376페이지에 그 미지급 용지에 관련된 거요. 그렇죠? 미지급 용지에 관련된 거는 뭐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판례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불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잔재다 해가지고 이 미불용지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 잔재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해서 이거를 미지급 용지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지금은 이제 미지급 용지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미지급 용지를 돈을 받으려면은 실무에서는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 용지라는 말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공익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미지급 용지라는 말이 있는 거고 새로운 공익 사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보상 용지예요. 근데 실제 미보상 용지는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돼요. 이제 실무에서 제가 경기도 측에 이제 도로로 껴 있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 도로로 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지급용지죠. 미지급용지로 이제 미불용지,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미불용지, 이제 미보상용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런 공익사업에 전제되지 않은 거는 소송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상을 받죠. 통상 기준 시점부터 과거 5년 동안 이렇게 하고요. 기술산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이렇게 10년 전까지 일종의 부당이득 받는 거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부터 5년도까지 이제 부당이득 받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취득하는 그 보상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미지급용지는 공익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도로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죠. 도로인 경우가 많아서 그 도로 관련돼서 이제 현재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용도 지역이 지금 도로로 하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편입전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게 이제 시효 취득에 관련된 쟁점인데요. 도로공사가 계속해서 이제 시효 취득으로서 소유권을 이제 계속 가졌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단의 불법 점유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효 취득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평형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을 때 그 소유권을 도로공사한테 줘버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뭐 각종 국도에 그 무단으로 막 악의의 무단 점유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서 무단 점유한 거지. 근데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효치를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는데 피수용자가 이거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이거 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피수용자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주의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이렇게 봐서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이제 시효 취득이 안 되니까 그렇죠.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제 잔재 미지급용지가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바꾸고, 또 미지급용지와 미보상용지의 차이점은 미보상용지는 현재 용어상의 약간의 차이인데요. 현재 공익사업이 전제되지 않아서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면 소송을 해야 되고, 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이 전제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하면 되는 그런 패턴의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보고 이 정도까지 보고 좀만 쉬었다가 우리 불법 형질병행 토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